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전 세계 구독 시장이 약 2천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하네요. 구독 경제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근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건 또 아니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구독 실패 열전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제 구독의 시대 저자이기도 하죠. 전호겸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구독이 이제는 거의 기본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구독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꽤 있어요. 생각 외로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독 서비스가 실패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네. 굳이 5개 정도로 크게 나눠보면, 첫째는 이제 소비자가 매달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만한 가치를 못 느꼈을 경우고요. 둘째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서비스가 너무 인기를 끌었을 때도 또 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약간 뭐 원자재 값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요. 셋째가 고객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작해가지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넷째가 구독료가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구독료를 인상했다가 이거 뭐야 이러고 해지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굳이 반복적으로 이걸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로 보통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또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싶고, 또 소비자들이 이탈이 되지 않게끔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근데 소비자가 생각할 때 일단 구독료가 비싸다는 게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독료도 비싸고 약간 구독을 굳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OTT 구독 관련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요. 네. 큐비라고요. 큐비? 예. 네. 이 회사는 처음에 투자금만 무려 1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지금 현재 한 2조 몇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거예요. 초기 투자를. 2조 원 넘게 투자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뭐 네. 2억, 200억 이래도 신문에 나오는데 뭐 2천억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들이 창업자가 드림웍스 공동 설립자, 휴레퍼커드 CEO 뭐 이런 분들을 만드시니까 이건 대단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 큐비라는 데가 굉장히 전략이 좋았어요. 뭐였냐면 보통 우리 유튜브는 10분 이상이잖아요. 대부분. 네. 그 광고료 때문에. 그리고 틱톡은 보통 1, 2분이잖아요. 이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5분에서 7분 사이 비어 있는 시간을 공략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커피숍 가서 커피 기다리는 동안 보게 하겠다. 이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엄청 온 거예요. 뭐 내용도 뭐 나름 괜찮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냐? 네네네. 앱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정도 무료 체험을 한 거예요. 예. 이러고 써봐 이랬더니 사람들 너무 좋다 이거. 어.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돈 내세요. 유료로 전화했더니 가입자의 92%가 안녕 이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열의 9이 떠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92%가 떠났는데 무슨. 그래서 바로 망했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막 사람을 모았지만 네. 공짜니까 얼마든지 보지만 굳이 내가 돈을 내고 보진 않겠다는 거죠. 내가 공짜면 받지. 그렇죠. 유료가 안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든 줬다 뺏어 쓰면 이제 좀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인데, 또 기업들은 또 이거를 유료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처음부터 구독 경제로 차라리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그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하는 건 좀 반감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프리첼이라고 혹시 이제 추억의 이름인데. 그럼요. 굉장히 추억인데 이제 X세대들은 다는 네. 포털 사이트로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커뮤니티랑 클럽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유료화 정책을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왜 무슨 유료화 정책 이래가지고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2013년에 서비스를 종료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메일도 뭐 유료 전환을 하다가 점유율이 빠져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연구독료를 19,900원 주고 쓰고 있어요. 프리미엄을 메일을. 이메일을 유료로 네. 써요? 그 무제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썼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네. 달 25일부터 구독료를 75% 인상해서 34,900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34,900원을 주고 내가 유료로 이메일을 써야 되나? 이메일 하나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 과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는데, 이 OTT 보통 이제 사실 OTT 약간 보면은 네.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대부분 아이디 공유 금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에 보면 같이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 정도만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보통 다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는 뭐 지인이라든지 멀리 떨어진 가족이랑 하는 것 같아서 암묵적으로 그냥 그러니 하고 봐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 네. OTT 유료 구독 이용자 중 약 32%가 계정을 타인과 공유한대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계정을 남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5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계정 공유 제한을 걸었고요. 가족들도 다른 데 살면 추가 요금을 내라 같이 동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이번 달 24일부터 국내에서 계정 공유 제한을 시작하고요. 심지어 티빙도 7월 1일부터 기준 기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계정 공유를 지금 제한하고요. 아마 웨이보도 티빙이랑 지금 합병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OTT들도 처음이랑 다르게 계정 공유에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그렇죠. 보게 하려고 많이들 공유하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수익이 중요하니까 그 하나둘씩 차단하고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돈 내고 구독하겠다는 소비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니 소비자가 많고 인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데 이래서 은근히 망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구독이라는 게 초기 비용이나 세팅 비용이 굉장히 좀 고민하고 기획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나 제품의 원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최근에 중동 유가 위기니까 지금 원유가 엄청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태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샐러드나 뭐 반찬, 뭐 채소 이런 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채소값이 폭등했다. 근데 채소값은 잘 폭등하잖아요. 뭐 날씨 등 이유로. 그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 4월에 양파 15kg의 도매가가 그 전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나는 한 5천 원 정도의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6천 원, 7천 원만 올려도 사람들이 막 20% 올렸다 뭐라 하는데 내가 원자재가 3배 올랐으니까 3배 올릴게요. 불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구독료라는 게 일회성 지불이 아니라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구독료 올리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려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잘못 체크해서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네요. 할수록 적자가 나서 이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구독 경제 시장에서 원가 관리 문제로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상당히 많죠. 또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의류 구독 서비스가 사실 옷이요. 몇 년 전에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왜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한 정장 회사가 네.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젊은 세대들이 정장을 안 입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도 복장 자유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니까 구독 서비스가 답이다. 이래서 의류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장, 넥타이, 와이셔츠를 한 벌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보기에 퍼펙트하잖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생각 외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였냐면 어떻게요? 원래 20대가 할 줄 알았더니 40대 중년층이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고가 시장에서 저가 시장으로 내려와서 싼 가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니까 세탁하기도 편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대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20대랑 40대랑 옷입 스타일 다르거든요. 왜냐면 20대는 조금 슬림한 편이잖아요. 네네. 40대는 저처럼 막 이렇게 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체형 큰 옷을 많이 안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40대가 원하는 옷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망했고요. 이것도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이 그 명품 브랜드나 디자이너 옷 네. 구독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처음에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엄청 많이 되고 엄청 인기가 끌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과 브랜드가 뻔한 거예요. 뭐 H, 뭐 에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 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옷을 왕자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정적인. 한정적이니까 눌렀는데 한 달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뭔 구독이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두 개 브랜드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구독이라는 게 여러 한 번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체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또 인기 있는 것만 사다 놓으니까 다른 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와서 이 옷이 이게 무슨 종류가 이거밖에 안 돼? 이래서 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그 기업이 생각했던 거랑 현실이 또 많이 달랐던 거네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에 맞지 않는 아이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또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 한 항공사 계열사에서 네. 고급 의료 업체들하고 손잡아가지고 아주 특별한 구독 서비스를 기획했어요. 빈손 여행이라고. 그 우리 여행 갈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야? 특히 겨울에 패딩. 아, 그렇죠. 패딩 옷 하나 만들면 반차잖아요. 특히 더운 나라 갈 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옷이 사실 다거든요. 이 여행할 때.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내가 필요한 옷을 구독해 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호텔로 갖다 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거를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호텔 또 체인하고 현지에서 여행 끝나면 현지에서 반납하고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들고 갈 필요 심지어 여기서 괜찮은데요? 너무 잘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옷만 한 게 아니라 뭐 온갖 거 다 한 거예요. 무슨 카메라 뭐 면도기 이런 것까지 온갖 서비스를 다 넣어가지고 빈손으로 와라 너희는. 그래서 이게 잘 되니까 또 미국에서 따라서 아주 유명한 호텔 체인에서 유명한 구독 회사랑 합쳐가지고 또 이런 서비스를 했죠. 요건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고 원가도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 외로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전에 엄청 잘 되다가 코로나 때 옷을 남이 입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꺼리다 보니까 그때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좀 바꿨죠. 코로나 때 공유 경제가 좀 한번 타격을 그렇죠. 받았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든지 거의 구독인데 이 구독을 악용하는 범죄도 생겼어요. 아 이거 관련돼서 좀 범죄가 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구독강이라는 게 구독강? 예, 제가 예전에 카드깡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가정 구독 서비스 내놓고 있거든요. 네. 뭐 전에는 뭐 공기청정기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냉장고, TV, 뭐 안마의자 온갖 고가 가전 제품을 이제 구독료를 받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이 구독하는 이 가전이 비싼 제품이 많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몇백만 원짜리 개통하고 그거를 중고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개통을 했으니까 이게 뭐 36개월 보통 36개월이 많거든요. 36개월 구독료를 내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이 이거를 회수하려고 한 회수가 쉽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수를 못하면 또 브랜드 이미지 손상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불법 대부업자들이 이제 금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워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저기 가서 대형 가전 TV 하나랑 뭐 냉장고 등 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계약하고 와. 그럼 내가 뭐 얼마 줄게. 이래서 계약하고 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3의 장소 자기가 받아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의별 게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그 청년들은 이 물건을 써본 적도 없는데 그럼 몇천 다시 원에 나중에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취약계층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쵸. 잘 모르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급전이 필요해서 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만약에 조금 운이 안 좋으면 이제 범법자가 되거나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구독강이 이제 시작됐고요. 이런 걸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미리 걸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구독 플랫폼 이제 구독이라는 게 최근에 막 커져가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객이거든요. 가입자 수가 중요하니까 사실 뭐 실사용자 검증, 뭐 악용 방지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사용자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도 없고 이 사람이 가서 뭐 중고를 파는지 아니면 OTT도 마찬가지니까 뭐 자기 명의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실 제가 거의 처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이제 청년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약자,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가장 타겟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구독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를 볼 게 아니라 구독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니까 더 이상 구독 경제를 할 필요도 없고 더 멀리 가면 또 다른 어떤 금융 거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 실추도 있으니까 이건 기업과 소비자들이 다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 구독의 시대에는 이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걸 깨닫고 정부와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카드깡 문제도 한동안 심했습니다만 카드 회사가 이걸 자정작용으로 돌린 게 아니고 규제 같은 게 이제 개입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구독 서비스의 실패 사례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구독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역시 지속성이죠.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치를 줘야 되는 거죠. 반복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옷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 취향을 미리 반영해서 구독 가입할 때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미리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미리 해놓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AI를 통해서 재방문 예측도 가능하니까 AI. 그렇죠. 고객이 언제쯤 다시 이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나 상품 구성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고민할 지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또 사실은 구독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환경과 ESG 차원에서 구독 경제가 사실 답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ESG 차원에서 봤을 때 전에 물건을 누가 살지 모르니까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쟁여놨잖아요. 그러다 보면 탄소 발자국 나고 물건 비용 들고 그랬는데 구독 경제는 누가 얼마큼 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중고품으로도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일본에서는 의류 구독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판매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트나 리스 자동차들 그쵸. 3년 정도 탄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옷을 떠나서 가전제품 등도 많이 하니까 그런 가정을 이제 자기네가 인증해가지고 중고로 팔던가 아니면 중고 가전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 상품이 괜찮으면 중고 쓰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꺾임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되고 실제로 이제 기아차에서 자기네가 자사 중고차를 이제 구독 서비스하는 걸 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ES 차원에서도 이제 구독 경제를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구독 경제의 그 이면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